비가 유난히도 많이 오던 저녁이었다. 집 안가득 스며든 빗소리와 함께 은희는 식탁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번쩍이는 번개가 마당을 훑을 때마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오늘은 남편 민석의 생일이었고 아이들과 함께 작은 저녁상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어디선가 이상한 불안으로 눌려 있었다. 민석이 집으로 들어온 건 저녁 7시가 조금 넘어선 시각이었다. 회사에서 사온 케이크와 꽃다발을 들고 온 그는 습관처럼 다녀왔어 하고 말했지만 왠지 표정이 무거워 보였다. 은희는 애써 환하게 웃으며 다가갔다. 당신 생일인데도 늦었네. 뭐라도 좋은 일 있어? 민석은 대답 대신 은희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잠시 그녀를 바라봤다. 그러더니 고개를 떨구며 한숨을 내쉬었다. 회사에 문제가 좀 있어. 그 얘긴 나중에 하고 오늘은 그냥.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주춤거리며 앉았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생일을 축하하려고 종이 모자를 쓰고 케이크 앞에 모였고 민석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촛불을 껐다.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띵동. 단순한 전자음이었지만 그 소리에 집안의 공기가 묘하게 얼어붙었다. 은희는 고개를 갸웃하며 현관으로 향했다. 시계는 밤 8시를 조금 넘기고 있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젖은 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기며 고개를 들어 은희를 바라봤다. 어머니. 순간 은희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목소리, 그 눈빛,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다. 수혁이? 그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오자마자 은희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맞았다. 15년 전 바닷가에서 실종돼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녀의 아들 수혁이었다. 그가 살아있었다. 그리고 지금 이 집 앞에 서 있었다. 뒤에서 민석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야? 누가 왔어? 은희는 돌아보지도 못한 채 문턱에 선 수혁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젖은 채로 무표정하게 그녀를 보고만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기쁨도 안도도 그리움도 없었다. 그저 깊고 차가운 어둠이 있었다. 수혁이야. 은희의 목소리는 떨렸다. 수혁이가 돌아왔어. 그 소리에 민석이 다가왔다. 그리고 현관에 선 아들을 본 순간 그 역시 그대로 굳어버렸다. 아이들은 무슨 일인지 모른 채 거실에서 수혁이라는 이름을 중얼거렸다. 수혁이? 엄마 수혁이 오빠야? 하지만 은희와 민석은 대답하지 못했다. 수혁은 그저 현관 안으로 천천히 발을 들였다. 오랜만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가 문을 닫으며 내뱉은 말에는 살짝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저녁 식탁에 앉은 가족들의 얼굴은 모두 굳어 있었다. 은희는 떨리는 손으로 국자를 잡고 수프를 푸고 있었고 민석은 말없이 술만 마시고 있었다. 아이들은 혼란스러운 듯 서로 눈치만 보았다. 수혁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수프를 떠서 한 숟갈 입에 넣었다. 맛있네요. 여전히. 그의 말투는 어딘가 비아냥거리는 듯했고 은희는 그 말에 눈을 질끈 감았다. 15년 전에 그 아이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왜 돌아온 건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의 표정이 너무 낯설었다. 민석이 결국 술잔을 내려놓고 물었다. 어떻게 된 거냐? 어디서 어떻게 살아있었던 거냐? 수혁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아버지를 바라봤다. 그리고 입술 끝을 올렸다. 말씀드릴게요. 천천히. 다 말씀드릴게요. 제가 없었던 시간 동안 이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요. 그의 말에 은희와 민석은 동시에 얼굴이 굳었다. 수혁의 눈빛에는 어떤 복수심 같은 게 스며 있었다. 그것은 어린 시절 부모를 그리워하던 아이의 눈빛이 아니었다. 밤이 깊어가자 수혁은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하지만 방은 이미 어린 동생의 방으로 바뀌어 있었다. 수혁은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고 웃음을 지었다. 제자리는 없군요. 좋습니다. 그는 한쪽 구석에 짐가방을 내려놓고 바닥에 앉았다. 그의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15년 전 찍은 가족 사진. 그 속에서 그는 해맑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수혁은 웃지 않았다. 그는 사진을 찢어내며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야.
다음 날 은희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며 민석에게 속삭였다. 당신 수혁이 뭔가 이상하지 않아? 민석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기분 탓이야. 오랜 시간 혼자 있었을 테니까. 하지만 은희는 믿을 수 없었다. 아들의 차가운 눈빛이, 말투가, 모든 게 너무 달랐다. 아니, 어쩌면 그는 더 이상 수혁이 아닐지도 몰랐다. 그날 오후 수혁은 마당에 서 있었다. 빗물이 여전히 고여있는 흙바닥을 천천히 밟으면서 그는 집안을 둘러보았다. 15년 전과는 달리 마당에는 장미 화단 대신 삐죽삐죽 자란 잡초가 가득했고 담장 위로는 담쟁이 덩굴이 무성하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는 가만히 웃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척 이렇게 살았네. 그 웃음에는 쓸쓸함이 아닌 냉소가 가득 묻어 있었다. 그가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거실 소파에는 어린 동생 지훈이 앉아 있었다. 지훈은 수혁이 돌아온 이후 계속 말을 아끼고 있었다. 수혁은 천천히 지훈에게 다가가 앉았다. 동생이구나. 지훈은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다. 네, 형. 수혁은 웃음기 없는 얼굴로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잘 지냈어? 우리 부모님이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 잘 알겠더라. 지훈은 대답하지 못한 채 손톱을 뜯으며 눈길을 피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수혁은 문득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나는 사랑받지 못했는데. 그 말이 끝나자 거실이 고요해졌다. 밤이 되자 민석은 수혁을 불렀다. 부엌의 작은 식탁에 둘만 마주 앉았다. 수혁아, 솔직히 말해라. 무슨 일 있었던 거냐? 수혁은 잠시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저 살아있었을 뿐이에요. 그럼 왜 연락 한 번 안 했어? 우리가 얼마나 찾으셨습니까? 민석은 그 질문에 말을 잇지 못했다. 수혁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저를 찾으셨습니까? 찾을 수 있었는데 못한 건 아닌지 생각해 보셨어요? 민석은 차가운 수혁의 눈빛에 할 말을 잃었다. 수혁은 의자를 밀치고 일어나며 말했다.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왜 제가 돌아왔는지. 그 말은 협박처럼 들렸다. 다음 날 새벽 은희는 잠에서 깼다. 거실 불빛이 켜져 있었다. 그곳에선 수혁이 낡은 앨범을 꺼내놓고 사진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있었다. 은희가 다가가자 그는 사진을 내려놓았다. 어머니.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왠지 모르게 섬뜩했다. 이 집 참 따뜻하네요. 예전에도 그랬어요? 은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다. 수혁이 앨범을 덮으며 속삭였다. 저는 추웠거든요. 항상. 며칠 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식탁 위에 꽃병이 깨져 있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지훈의 책상이 엉망으로 어질러져 있었고 은희가 아끼던 꽃 화분이 하나둘 부서져 갔다. 처음에는 사고라고 생각했지만 은희는 직감했다. 수혁이다. 그가 집안을 천천히 파괴해가고 있다는 걸. 하지만 그는 여전히 태연한 얼굴로 가족들 앞에 앉아 있었다. 어느 저녁 수혁은 돌연 가족들에게 말했다. 내일 다 같이 바닷가에 가죠. 은희와 민석은 놀라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바닷가. 그곳은 수혁이 실종되었던 장소였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요? 수혁은 미소 지었다. 확인할 게 있어서요. 아주 중요한 걸요. 그날 밤 은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수혁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왠지 모를 공포가 그녀를 덮쳐왔다. 15년 전 바닷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녀는 여전히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다음 날 가족들은 바닷가로 향했다. 수혁이 지정한 장소는 그날 사고가 났던 그 절벽 아래였다. 바닷물은 여전히 거칠었고 파도는 사납게 부서지고 있었다. 수혁은 절벽 끝에 서서 가족들을 바라봤다. 여기서 저는 떨어졌죠. 그가 바다를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서 저는 버려졌어요. 민석이 화들짝 고개를 들었다. 뭐라고? 수혁은 천천히 부모를 향해 다가왔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솔직히 말씀해 주시죠. 저를 왜 떨어뜨리셨는지. 그 순간 은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게 무슨 말이냐?
민석의 목소리는 떨렸다. 은희는 주저앉을 듯 힘없이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수혁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여기서였어요. 그날 저를 불러 세운 건 아버지였고 뒤에서 등을 민 건 어머니였어요. 말이 끝나자마자 은희의 무릎이 꺾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공포와 절망이 서려 있었다. 그건. 민석은 어리둥절한 채로 은희를 바라보았다. 여보, 무슨 소리야? 무슨 말이냐고. 수혁은 냉랭하게 둘을 내려다보았다. 아버지는 몰랐겠죠. 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했는지. 두 분이서 서로를 속였으니까. 그가 발밑에 자갈을 발로 차며 중얼거렸다. 난 어리석었죠. 엄마가 날 미워해도 날 사랑하길 바랐거든요. 그 말을 듣자 은희는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터뜨렸다. 미안하다, 미안해. 그땐 너무 무서웠어. 민석은 기겁하며 은희의 팔을 잡았다. 뭐야? 대체 뭐야? 왜 그런 거야? 은희는 숨을 헐떡이며 고백했다. 수혁이가 너무 무서웠어. 애가 이상했어. 늘 날 쳐다보는 눈빛이 나를 죽일 것 같아서. 수혁은 피식 웃었다. 어머니, 그건 제 눈이 아니라 어머니 마음속의 죄책감이었겠죠. 그는 바다를 향해 등을 돌리며 속삭였다. 결국 떨어졌는데도 죽지 않았어요. 가족은 절벽에서 돌아오는 길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우는 눈치를 살피며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앉아 있었다. 민석은 핸들을 꽉 쥔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그리고 은희는 창밖을 보며 흐느끼고 있었다. 그날 밤 수혁은 거실에 불을 켜둔 채 혼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가족 사진을 하나씩 액자에서 꺼내며 칼끝으로 사진 속의 자신의 얼굴을 천천히 긁어내고 있었다. 지훈이 몰래 거실 문틈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방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민석은 집을 비우고 밖으로 나갔다. 그는 한참을 헤매다 술집에 들어가 위스키를 벌컥벌컥 들이켰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내가. 그의 눈가에는 피곤한 주름과 후회의 그늘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다. 은희는 방 안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수혁의 유년 시절 사진이 들려 있었다. 사진 속 수혁은 해맑게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을 바라보다가 은희는 입을 틀어막고 울음을 터뜨렸다. 밤이 되자 수혁은 지훈의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지훈은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형. 수혁은 웃지도 화내지도 않았다. 그저 동생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지훈아. 왜? 넌 착하게 살아라. 그 말만 남기고 수혁은 방을 나갔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는 아무도 앉지 않았다. 민석은 외출했고 은희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지훈은 무섭다는 듯 밥을 거부했다. 혼자 식탁에 앉아있던 수혁이 한참을 밥을 씹다가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일 뿐인데. 그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가며 기괴한 미소가 번졌다. 그날 밤 수혁은 다시 절벽을 찾았다. 바다는 여전히 거칠게 몰아치고 있었고 어둠 속에서 파도는 사납게 부서지고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목걸이 하나를 꺼냈다. 그건 은희가 준 것이었다. 그는 그것을 바닷물에 던지며 나지막히 말했다. 곧 끝내줄게. 그의 얼굴에는 서늘한 광기가 서려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의 공기는 전날보다 더 무거워져 있었다. 민석은 술에 취해 돌아온 후 거실 소파에 그대로 뻗어 있었고 은희는 여전히 방에서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다. 지우는 집을 나서려다 수혁과 눈이 마주치자 움찔하며 고개를 돌렸다. 어디가? 수혁의 목소리가 낮고 무심하게 울렸다. 도서관. 공부해야 해서. 지우는 얼버무리며 신발을 신고 문을 나섰다. 수혁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문이 닫히자 천천히 웃었다. 오후가 되자 은희가 방에서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과 피곤이 묻어 있었다. 거실에서 멍하니 앉아있는 민석을 보고는 작게 중얼거렸다. 우리가 잘못한 걸까? 민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만 만지작거렸다. 수혁은 그런 두 사람 앞에 천천히 나타나더니 낮게 웃으며 말했다. 이제야 인정하는 건가요? 이제야. 민석이 벌떡 일어났다. 이제 그만해라 수혁아.
우리가.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수혁은 그의 얼굴을 똑바로 보며 중얼거렸다. 아버지도 똑같아요. 어머니가 절 절벽 아래로 밀어 떨어뜨릴 때 그 자리에 없었으니 모른 척 할 수 있었겠죠. 그 말에 은희가 고개를 숙이며 흐느꼈다. 민석은 주먹을 쥔 채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날 저녁 집안에는 냉랭한 기운이 가득했다. 수혁은 식탁에 앉아 밥을 천천히 씹으며 은희와 민석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날 이후 난 세상에 버려졌다고 생각했어요. 차가운 바닷속에서 눈도 뜨지 못하고 가라앉으면서 그는 밥숟가락을 내려놓고 은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왜 그랬어요? 대답해 보세요. 은희의 손이 떨렸다. 미안해, 그땐 정말 내가 너무 힘들었어. 수혁의 눈이 가늘게 떨리며 가라앉았다. 힘들었다고 아이를 죽여요? 자식이었는데? 은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 지우는 방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밤이 깊어지자 민석은 술에 취한 채 수혁의 방으로 들어갔다. 이제 그만하자 이제. 그의 눈에는 흐릿한 술기운과 후회가 묻어 있었다. 수혁은 침대에 앉아 민석을 바라보다가 낮게 웃었다. 그만할까요? 그날 절 여기서 밀어버린 것도 그만할까요? 민석의 손이 떨렸다. 그건 내 어머니가, 나는 몰랐어. 아버진 늘 몰랐죠. 책임지지 않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수혁의 한마디에 민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주저앉았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다음 날 새벽. 수혁은 홀로 집을 나섰다. 그는 동네 외곽에 있는 오래된 무덤가에 도착했다. 잡초가 무성한 그곳 한가운데에는 이름 모를 비석 하나가 세워져 있었다. 그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해야겠지.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묻혀 사라졌다. 그리고 며칠 뒤 은희의 핸드폰으로 낯선 번호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수혁이요. 그녀는 숨을 삼켰다. 너 지금 어디야? 수혁은 낮게 웃었다. 이제 곧 모두가 알게 될 거예요. 그 말과 함께 전화는 끊겼다. 그녀의 손에서 폰이 떨어지며 바닥에 부딪혔다. 그날 밤 집안에는 다시 어둠이 내려앉았다. 수혁은 보이지 않았다. 민석과 은희는 거실에 앉아 불안하게 서로를 바라보았다. 지우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러다 갑자기 거실 창문 밖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유리창 밖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눈빛이 번쩍였다. 창문 밖에 번뜩이는 눈빛과 함께 낮고 길게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후훗, 아직도 여전히 무서워하시네요. 그 소리에 은희는 소스라치듯 몸을 움츠렸다. 민석은 급히 창문으로 달려가 블라인드를 닫았지만 이미 마음속 깊숙이 공포가 스며들고 있었다. 수혁이었다. 어둠 속에서 그가 확실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날 밤 은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왜 돌아온 거니 차라리. 그녀의 머릿속은 수없이 많은 질문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대답해줄 이는 없었다. 갑자기 현관문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가 났다. 철컥.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어머니.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그녀의 등 뒤에서 울렸다. 은희는 몸을 돌리기도 전에 수혁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이제 제 차례죠. 그가 천천히 걸어오며 손에 쥔 봉투를 그녀 앞에 내려놓았다. 봉투 속에는 오래된 사진과 문서들이 들어있었다. 어린 시절의 수혁이 웃고 있는 사진, 병원 기록, 그리고 경찰 조사 서류가 섞여 있었다. 은희는 떨리는 손으로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결국 비명을 질렀다.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가 죽었어야 할 이유를 말해봐요. 이튿날 민석도 수혁의 손에 든 봉투를 보게 되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은희가 아이를 안고 절벽 끝에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민석은 그 사진을 보자마자 주저앉았다. 내가 그때. 민석의 목소리는 한없이 작았다. 수혁은 그를 내려다보며 낮게 웃었다. 아버지는 늘 모른 척했잖아요. 그날도 그리고 지금도.
그날 저녁 가족은 모두 거실에 모였다. 수혁이 벽에 큰 종이와 펜을 꺼내어 걸었다.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적었다. 가족의 죄. 그는 차례로 이름을 적기 시작했다. 어머니 은희, 아버지 민석, 동생 지훈. 그는 각각의 이름 옆에 굵직한 글씨로 죄목을 적었다. 어머니 살인미수, 아버지 방조, 지훈 침묵. 세 사람 모두 숨을 죽이고 그를 바라봤다. 수혁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수혁 복수. 그날 밤 지훈은 몰래 수혁의 방을 엿보다가 책상 위에 펼쳐진 노트를 발견했다. 노트에는 그동안 수혁이 적어온 글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그들이 모두 고통받기를. 그들이 모두 벌받기를. 내가 끝내겠다. 지훈은 얼굴이 새파래지며 그 자리에서 뒷걸음질 쳤다. 그러나 방문이 천천히 열렸다. 보고 있니, 지훈아? 수혁이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방을 뛰쳐나갔다. 다음 날 집안에 또 다른 봉투가 도착했다. 봉투 안에는 낯선 메모와 함께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낯선 남자가 은희와 함께 찍힌 모습이었고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숨기지 마세요. 은희는 그 사진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석은 사진을 빼앗아 보고는 표정을 일그러뜨렸다. 이건 누구야? 은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수혁은 그들을 지켜보며 낮게 중얼거렸다. 모든 게 드러날 때가 왔어요. 그날 밤 민석과 은희는 거실에서 마주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왜 그때 솔직히 말하지 않았어?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은희는 눈을 감고 술잔을 비웠다. 그때는 말할 수 없었어. 당신도 날 떠날까봐, 수혁이까지 다 잃을까봐. 그 순간 문득 방 안에서 수혁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제야 진짜 이야기를 듣게 되네요. 민석과 은희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지만 수혁의 모습은 없었다. 대신 문틈으로 한 장의 쪽지가 떨어져 있었다. 당신들의 거짓말 하나씩 드러내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집안의 전기가 갑자기 꺼졌다. 모든 불이 꺼진 집안에서 은희는 불안에 떨며 촛불을 켰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그녀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어머니 아직도 말하지 않으실 거예요? 수혁의 목소리가 한없이 가까이서 들려왔다. 그녀의 촛불이 바람에 꺼지자 칠흑 같은 어둠이 거실을 삼켰다. 거실에 퍼진 어둠 속에서 은희는 숨을 죽였다. 손끝에 식은 촛농이 맺히고 심장은 가슴을 찢을 듯이 뛰었다. 그때 냉장고에서 덜컹 소리가 났다. 은희는 무심결에 그쪽을 바라보다가 흠칫했다. 문틈 사이로 두 개의 눈동자가 자신을 똑바로 노려보고 있었다. 어머니, 왜 아직도 숨기시나요? 수혁이었다. 그가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르게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손에는 녹슨 못이 박힌 나무 막대가 들려 있었다. 수수여가 그만해, 우리 가족이잖니. 은희는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다. 그러나 수혁은 눈을 가늘게 뜨며 그녀를 내려다봤다. 가족이라 30년 동안 저를 죽은 사람 취급했잖아요. 그는 천천히 막대를 바닥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오늘 끝을 봐야겠어요. 불이 다시 켜졌을 때 거실에는 민석과 지훈도 서 있었다. 둘 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다. 수혁이 막대를 옆으로 던지며 말했다. 좋아요. 다 같이 앉읍시다. 이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수혁의 말에 가족들은 마치 죄인처럼 소파에 앉았다. 30년 전 제가 죽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전 살아있었습니다. 당신들이 절 버린 그날 밤 저 혼자 그 언덕에서 떨어졌지만 운 좋게 살아있었어요. 수혁은 그때의 기억을 더듬듯 눈을 감았다. 어두운 산속에서 기어나와 집으로 돌아가려 했는데 문은 잠겨 있었고 당신들은 이미 떠난 후였어요. 은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다. 민석은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떨궜고 지훈만이 아무 말 없이 바닥을 바라보고 있었다. 저를 주워준 건 근처 폐차장에서 살던 노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절 아이라 부르며 데리고 다녔죠. 하지만 그들도 저를 곧 버렸습니다. 수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가 묻어 있었다.
그 뒤로는 쓰레기 더미와 골목길에서 버티며 살았어요. 언젠가 꼭 돌아가겠다고 당신들 앞에 서겠다고 매일 이를 갈며. 수혁은 주머니에서 작은 녹슨 펜던트를 꺼내 들었다. 이거 기억하시나요? 어머니가 제게 준 마지막 선물. 그건 은희가 수혁의 생일에 목에 걸어주었던 십자가 펜던트였다. 은희는 그걸 보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난 매일 이걸 붙잡고 버텼어요. 이걸 보면서도 그래도 어머니가 날 사랑했다고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차가웠고 단호했다. 그날 밤 수혁은 집 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녔다. 창고에서 벽장에서 심지어 지붕 위까지. 그는 마치 무언가를 찾는 사람처럼 집을 헤집었다. 결국 그는 낡은 상자 하나를 꺼내와 바닥에 내려놨다. 여기에 다 있네요. 상자 속에는 오래된 서류들과 사진, 그리고 은희와 민석이 교환한 편지들이 들어있었다. 수혁은 그걸 한 장 한 장 꺼내며 모두에게 읽어주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지? 우리 인생을 망칠 수 없다. 조용히 끝내자. 편지의 문장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가족의 가슴을 찔렀다. 지훈이 견디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형 그만해 이제 됐잖아. 그러나 수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직 아니야. 그는 벽에 종이를 붙였다. 거기에는 최종 심판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기회를 드립니다. 각자 그날 무슨 생각이었는지 왜 그랬는지 말해보세요. 은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난 내가 죽었을 거라 생각했어. 하지만 그게 더 낫다고 믿었어. 너무 어려웠어. 너 하나 때문에 우리 삶이 다 망가질 것 같았어. 민석도 낮게 중얼거렸다. 난 그냥 무서웠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지우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고개를 들었다. 미안해 형. 어렸지만 난 알았어. 근데 그냥 무서웠어. 수혁은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는 갑자기 거실의 불을 모두 껐다. 어둠 속에서 차가운 그의 목소리만이 울렸다. 이제 당신들이 느낄 차례입니다. 내가 그 밤에 느꼈던 그 고통을. 그 순간 창문이 세차게 흔들리고 현관문이 쾅 하고 닫혔다. 차가운 공기가 집안 가득 퍼졌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수혁의 마지막 한마디가 울려 퍼졌다. 지옥은 지금부터입니다. 어둠 속에서 불길한 기척이 일었다. 수혁의 눈빛은 짐승처럼 빛났고 가족들은 숨을 죽인 채 서로를 바라봤다. 마치 무언가가 아니 누군가가 집 안 구석구석을 헤매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현관문이 다시 덜컹거리며 열렸다가 닫혔고 창문에는 서리가 끼어 숫자 같은 글씨가 맺혔다. 30. 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뭐야? 뭐가 시작된 거야? 수혁은 천천히 걸음을 옮겨 부엌으로 들어갔다. 거기서 칼을 하나 꺼내며 말했다. 내가 돌아온 건 당신들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당신들이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하고 싶었어요. 그는 칼을 손가락으로 문질렀다. 하지만 깨달음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지훈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다. 형, 그만해. 다 끝났어. 우리가 잘못했어. 수혁은 고개를 갸웃하며 지훈을 바라봤다. 끝났다고? 아직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그는 손가락으로 탁자를 톡톡 두드리며 말했다. 그날 밤 난 산속에서 3일 동안 굶었고 살기 위해 쥐를 뜯어먹고 살았어. 그때 매일매일 생각했지. 왜? 왜였을까? 은희가 떨리는 손으로 촛불을 붙였다. 희미한 불빛 속에 수혁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얼굴에는 미소가 떠 있었지만 그 눈동자에는 서늘한 분노가 맺혀 있었다. 어머니 기억나세요? 그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은희는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야, 기억 안 나 제발. 수혁은 낮게 웃으며 말했다.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그렇게 말하셨죠. 근데 전 결국 돌아왔네요. 그는 서류 봉투를 하나 꺼내어 바닥에 내던졌다. 여기 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 당신들이 한 일들이요. 서류 안에는 가족이 30년 동안 숨겨온 비밀,
집을 팔아 다른 도시로 떠난 서류, 새로운 이름으로 위장해 살던 증거들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다. 지훈이 그걸 읽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다. 형, 우린. 그래. 수혁이 말을 끊었다. 당신들은 날 지우고 싶었죠. 수혁은 한참 동안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다가 그것을 천천히 떼어냈다. 그 사진 속 자신은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 감춰진 건 끝없는 어둠이었다. 이 집도 이 벽도 이 사진도 모두 거짓이야. 그는 사진을 바닥에 내려놓고 발로 밟아 깨뜨렸다. 깨진 유리 파편이 여기저기 튀었고 은희는 비명을 질렀다. 30년 동안 난 한 번도 웃은 적이 없었어. 그런데 오늘은 웃고 싶네요. 수혁은 칼을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하지만 난 당신들을 죽이진 않을 거예요. 은희가 고개를 번쩍 들며 말했다. 정말이니? 그렇습니다. 난 당신들이 당신들 자신을 죽이도록 만들 겁니다. 그는 거실 한가운데에 종이와 펜을 올려놓았다. 여기서부터는 당신들 몫이에요. 서로를 그리고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지 아니면 끝까지 서로를 찌를지. 지훈이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민석은 그를 붙잡으려다 멈췄고 은희는 그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숨만 내쉬었다. 수혁은 뒷걸음질치며 현관문 쪽으로 향했다. 지옥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다.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선택하세요. 문이 닫히자 집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드리웠다. 아무도 움직이지 못한 채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았다. 탁자 위에는 칼과 종이 그리고 깨진 유리 조각만이 남아 있었다. 민석이 서서히 펜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종이에 몇 글자를 적기 시작했다. 은희와 지우는 그의 손끝을 떨리는 눈으로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집 안구석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수혁의 목소리 같았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그의 모습은 없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민석이 쓴 글자들을 보고 은희는 입을 틀어막았다. 종이 위에는 단 4글자만 적혀 있었다. 용서해줘. 하지만 지우는 고개를 저으며 종이를 빼앗아 바닥에 던졌다. 아니야. 이렇게 끝낼 순 없어. 우린 우리가 잘못했지만 왜 이런 식이어야 해. 지훈의 외침이 거실을 울렸다. 민석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형이 돌아온 이상 우린 벌을 받아야 해. 그때 다시 초인종이 울렸다.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죽였다. 누구도 문을 열 용기를 내지 못했다. 그러자 문틈으로 흰 봉투 하나가 밀려 들어왔다. 봉투 위에는 단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마지막 기회. 은희가 봉투를 열어보았다. 안에는 또 하나의 쪽지와 작은 열쇠가 들어 있었다. 쪽지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지하실에서 기다린다. 지훈이 고개를 젓고 말했다. 우린 그 방을 봉인했어. 거긴. 민석이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쥐었다. 가야 해. 형이 기다린다고 했잖아. 은희는 두 아들의 등을 바라보다 결국 무릎을 꿇고 기도하듯 중얼거렸다. 제발 이제 그만. 하지만 민석은 이미 지하실 문을 향해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지하실 문 앞에서 세 사람은 멈춰섰다. 문틈 사이로 싸늘한 공기가 새어나왔다. 민석이 열쇠를 천천히 돌렸다. 덜컹. 문이 열리자 어두운 계단 아래로 차가운 냄새가 풍겨왔다. 30년 동안 닫혀있던 지하실이었다. 그곳은 수혁이 사라진 그날 이후 누구도 열지 않았던 곳이었다. 계단을 내려가자 벽에 매달린 작은 전구 하나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지하 한가운데 수혁이 앉아 있었다. 그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왔군요. 지훈이 한 발짝 다가가며 소리쳤다. 뭘 원하는 거야? 더 이상 뭘 어쩌라고. 수혁은 고개를 갸웃했다. 난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이미 당신들은 스스로를 파괴했으니까. 민석이 다가가 물었다. 형,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수혁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이제 끝을 봐야죠. 그는 벽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오래된 거울이 걸려 있었고 거울 안에는 네 사람의 모습이 비쳤다.
하지만 거울 속 가족의 얼굴은 모두 피투성이었고 일그러져 있었다. 그리고 거울 속의 수혁은 웃고 있었다. 지훈이 뒷걸음질치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저건 우리 아니야. 수혁은 거울에 손을 대며 말했다. 이게 진짜예요. 당신들이 감추고 외면해온 진짜 모습. 거울 속에서 피를 흘리며 울부짖는 은희의 모습에 그녀는 주저앉았다. 제발 그만. 그러자 수혁이 거울을 천천히 돌려 벽에 붙였다. 이제 당신들의 선택입니다. 그는 계단을 올라가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다. 내가 한 일은 단 하나. 진실을 보여준 것뿐. 수혁이 사라지자 지하실 안은 싸늘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고르기도 했다. 민석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지우는 거울을 부수려 했지만 거울은 부서지지 않았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 잠들지 못한 채 새벽을 맞았다. 지우는 술을 들이켜며 중얼거렸다. 이게 대가라면 난 못 버틸 거야. 민석은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형, 우리가 달라질 수 있을까? 은희는 성경책을 붙잡고 흐느꼈다. 신이시여 제발. 그리고 새벽 3시. 지하실에서 문이 다시 덜컥 열렸다. 누군가가 그곳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누구도 돌아오지 않았다. 새벽 3시가 조금 넘어가자 집안에는 다시금 싸늘한 기운이 돌았다. 거실을 가로지르는 기척에 은희는 놀라 잠에서 깼다. 그녀는 천천히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다. 그곳에는 민석이 멍하니 지하실 문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민석아, 무슨 일이니? 은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석은 고개를 천천히 돌리더니 낮게 중얼거렸다. 형이 또 부르셨어요. 지하실 문틈 사이로 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무언가 안쪽에서 꿈틀거리며 기다리고 있는 듯한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다. 은희는 민석의 팔을 붙잡았다. 안 돼. 가지마, 그만해. 하지만 민석은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문을 열었다. 덜컹, 철컥. 계단 아래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은희는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방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지훈도 그 소리에 눈을 떴다. 거실로 나와 지하실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걸 본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직도 끝난 게 아니었어. 그는 천천히 지하실로 발을 들였다. 계단을 내려갈수록 공기가 점점 더 차가워졌고 숨이 막힐 듯한 고약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아래에서는 희미하게 민석의 목소리가 들렸다. 형, 이제 됐지? 지하실 한가운데에는 민석과 수혁이 마주보고 서 있었다. 수혁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그의 입꼬리는 천천히 올라가 있었다. 아니, 아직 멀었어. 수혁이 손가락으로 거울을 가리켰다. 지훈도 계단 끝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거울 속에는 민석이 무릎을 꿇고 피를 토하며 울고 있는 모습이 비쳤다. 그리고 지훈은 뒤에서 민석을 덮치듯 달려드는 모습으로 서 있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됐어야 했는지 보여줄게. 갑자기 지하실 바닥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벽면이 갈라지고 거울 속 그림자가 기어나왔다. 거울에서 기어나온 그림자는 민석의 어깨를 움켜잡았다. 민석이 고개를 떨군 채 중얼거렸다. 내가 잘못했어. 수혁은 천천히 민석의 머리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이제야 인정하는군. 지훈이 이를 악물며 달려들었다. 나, 민석이한테서 떨어져. 그러나 그림자가 지훈의 팔을 붙잡자 그의 몸도 거울 쪽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다. 은희가 뒤늦게 계단을 달려 내려오며 소리쳤다. 안 돼. 제발. 그녀는 민석과 지훈을 붙잡아 당기려 했지만 거울 속에서 나온 검은 손들이 그녀를 밀어냈다. 바닥에 넘어지며 은희는 마지막 힘을 다해 기도했다. 수여가 이만하면 됐잖니 제발. 그 순간 지하실이 온통 붉은 빛으로 물들며 강한 폭발음이 울렸다. 다음 순간 은희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눈을 떴을 때는 거실 한가운데 혼자였다. 지하실 문은 다시 굳게 닫혀 있었고 안에서 들리던 소리는 사라졌다. 민석과 지훈 그리고 수영 모두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문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숨을 죽였다.
손가락을 떨며 문고리를 잡아당겨 봤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다 끝난 거니? 하지만 그때 거실 벽에 걸린 거울이 희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거울 속에는 자신을 보고 있는 민석과 지훈, 그리고 수혁의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어두운 표정으로 거울 안에서 은희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여긴 지옥이야, 당신이 만든. 그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거울이 갈라지기 시작했다. 은희는 눈을 감았다. 미안해. 거울이 산산조각나며 방안이 고요해졌다. 파편 위에는 용서라는 글자가 피처럼 번져 있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거울 조각을 하나 집어들었다. 그 조각 속에서 여전히 민석의 눈동자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이후 은희는 더 이상 지하실 문을 바라보지 않았다. 하지만 밤마다 어디선가 수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날 밤 이후 은희는 매일같이 거울을 천으로 덮어놓고 지하실 문 앞에 소금을 뿌렸다. 하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밤마다 들려오는 속삭임, 거울에 비치는 민석과 지훈, 수혁의 그림자는 점점 또렷해졌다. 엄마, 아직 끝나지 않았어. 우린 여기 있어. 당신이 끝내야 해. 새 아들의 목소리가 은희의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는 더 이상 잠들지 못했다. 부엌에 앉아 촛불을 켜놓고 혼자 중얼거리며 밤을 지새웠다. 이웃 사람들은 하나둘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집을 팔고 떠나라는 권유도 받았지만 은희는 고개를 저었다. 애들이 아직 여기에 있어. 그러던 어느 날 은희는 거울을 덮고 있던 천을 들춰보았다. 그 속에는 새 아들이 서 있었다. 민석은 초췌한 얼굴로, 지훈은 분노한 얼굴로, 수혁은 어둡고 깊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시간이 없어. 그날 밤 은희는 오래된 장롱 속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다. 일기장은 30년 전 수혁이 사라지던 해에 멈춰 있었다.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아이들은 나를 기억할 것이다. 그날의 피를 잊지 못할 것이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어 새 글귀를 적었다. 끝내겠다. 이번에는 정말로. 다음 날 은희는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무당을 찾아갔다. 무당은 은희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다. 당신 뒤에 셋이 붙어 있구려. 보이시나요? 보이긴 하지만 너무 오래됐어. 뿌리가 깊어. 쉽게 떼어낼 수 있는 게 아니야. 방법이 있긴 한가요? 무당은 오래된 부적들을 꺼내며 고개를 끄덕였다. 있긴 있지. 하지만 그 대가가 클 거요.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은희는 집으로 돌아와 지하실 문 앞에 촛불을 켜고 부적을 붙였다.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엄마가 끝내줄게. 지하실 안은 이미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차갑고 축축했다. 거울 속에서 민석과 지훈, 수혁이 나타났다. 세 사람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표정이기도 했다. 엄마. 그 순간 거울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깨졌다. 파편 속에서 시커먼 안개가 피어올랐고 세 형제가 안개 속에서 몸을 일으켰다. 수혁이 은희를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이제야 왔네요. 끝내러 왔다. 그래요. 그날처럼. 그 말과 함께 지하실 안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바닥이 갈라지며 거대한 그림자가 은희의 발목을 잡아 끌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 그녀는 두 손을 벌리고 아들들을 불렀다. 민석, 지훈, 수혁이 천천히 그녀의 품으로 다가왔다. 검은 안개가 그녀를 집어삼키는 순간에도 은희는 눈을 감고 새 아들을 품에 안았다. 미안해, 사랑해. 지하실이 강한 빛으로 가득 차며 폭발음과 함께 모든 게 멈췄다. 다음 날 이웃들은 시끄러운 소리에 놀라 달려왔다. 하지만 지하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은희도 새 아들도. 집은 고요했다. 거울은 산산조각 나 있었고 바닥에는 부적과 촛농이 흩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은희의 손글씨가 남겨져 있었다. 모든 게 끝났다. 이제야 집이 평화를 찾았다. 하지만 그날 밤 지하실에서 희미하게 속삭임이 들려왔다. 엄마, 엄마, 여기 있어.
그 후 며칠간 집은 조용했다. 이웃들도 더 이상 이상한 소리를 듣지 못했고 사람들은 은희가 드디어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난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지하실을 지날 때마다 사람들은 왠지 모를 싸늘한 기운을 느꼈다. 가끔 지나가던 아이들이 속삭였다. 여기서 소리 들었어. 누가 엄마라고 불렀어. 그 말이 퍼지면서 집 앞에는 다시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졌다. 몇 달이 지났고 집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조금씩 희미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부동산 중개인이 집을 사겠다는 사람을 데려왔다. 이 집에 살겠다고 한 사람은 젊은 부부였다. 아이도 둘이나 있었다. 그들은 오래된 주택을 싸게 샀다는 사실에 만족해하며 웃었다. 이 집 참 정겹네요. 옛날에 누가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여기서 행복하게 살 거예요. 부부와 아이들이 이삿짐을 들여놓고 웃음소리를 내자 집안의 공기가 잠시나마 부드럽게 변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날 밤 부부는 처음으로 지하실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낡은 문틈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어오는 소리, 그리고 낮게 깔린 목소리. 엄마. 처음에는 바람이겠거니 하고 무시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아이들이 계속 악몽을 꾸기 시작했다. 어린 딸이 울면서 말했다. 아래에 어떤 형아들이 나를 불렀어. 같이 놀자고 했어. 아들은 더 심하게 떨며 말했다. 엄마가 집에 없을 때 거울 속에서 누가 나를 봤어. 부부는 점점 불안해졌다. 지하실에 내려가서 부적과 깨진 거울 조각을 발견한 날 그들은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다. 그날 밤 지하실에서 다시 속삭임이 들려왔다. 엄마, 왜 또 우리를 두고 갔어? 같이 가야 해. 아이들이 울부짖기 시작했고 집안 전체가 차가운 기운으로 가득 찼다. 부부가 아이들을 품에 안고 떨고 있을 때 지하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 안에서 세 사람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민석, 지훈, 그리고 수혁. 그리고 그들의 뒤에는 한 여자의 형체가 희미하게 나타나 있었다. 은희였다. 그녀는 피로 얼룩진 손으로 아이들을 가리키며 속삭였다. 가족이야. 함께 가야 해. 부부가 비명을 지르며 아이들을 끌어안자 형체들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 민석이 웃었다. 우린 아직 끝나지 않았어. 지훈이 말했다. 아직 집이니까. 수혁은 낮게 속삭였다. 모두 같이. 그 순간 촛불이 꺼지며 온 집안이 암흑으로 물들었다. 지하실에서 터져나온 시커먼 안개가 부부와 아이들을 집어삼켰고 문은 스스로 닫히며 철컥 소리를 냈다. 그리고 다시 고요해진 집. 거울 속에는 이제 5명의 얼굴이 비치고 있었다. 세 아들과 은희, 그리고 그 젊은 부부의 모습까지. 그들의 입에서 동시에 속삭임이 흘러나왔다. 엄마, 아빠, 우린 여기 있어. 다음 날 이웃들이 들여다봤을 때 집은 여전히 고요했다. 하지만 지하실 문틈 사이로 바람이 스칠 때마다 그곳에선 아직도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가족, 같이. 그날 이후 그 집에 대한 소문은 더욱 기묘하게 퍼져나갔다. 마을 사람들은 지하실에서 울려나오는 목소리를 피하기 위해 집 앞을 돌아가야 했고 아이들은 절대 그 앞을 지나가지 않았다. 동네 어르신들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 집 무언가 붙어있지. 벌써 몇 사람을 삼켰다지. 마을의 한 신부가 찾아와 성수를 뿌리며 기도했지만 지하실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안에서 터져나오는 비웃음 섞인 소리는 기도를 삼켜버렸다. 그 젊은 부부가 사라진 뒤로도 그 집은 계속 매물로 나왔다. 하지만 그곳에 들어온 사람마다 오래 버티지 못했다. 어떤 이는 며칠 만에 미쳐버려 떠났고 어떤 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리고 몇 년 뒤 또 다른 부동산 중개인이 새 가족을 데리고 왔다. 이번에는 새 아이를 둔 젊은 아버지와 어머니였다. 그들은 값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그 집을 기쁘게 계약했다. 입주 첫날 밤 그들은 지하실 문 앞에 서서 낮게 울리는 목소리를 들었다. 엄마, 아빠, 다 같이. 하지만 그들은 그저 낡은 집의 소음일 거라며 웃어넘겼다. 그러나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부부는 부엌에서 차를 마시다 무언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지하실 문틈새에서 시커먼 그림자가 기어나오는 것이었다. 그리고 아이들 방에서 동시에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부부가 달려갔을 때 아이들은 벽 한가운데를 바라보며 떨고 있었다. 거기에는 거울이 하나 걸려 있었고 거울 속에는 민석, 지훈, 수혁, 은희, 그리고 그 이전에 사라진 젊은 부부의 얼굴이 보였다. 그 얼굴들은 기괴하게 웃으며 아이들을 가리키고 있었다. 가족이 더 많아졌네. 좋아. 다 같이. 부부는 아이들을 끌어안고 집을 뛰쳐나가려 했지만 현관문은 열리지 않았다. 창문도 뒷문도 모두 잠겨 있었다. 그리고 지하실 문이 천천히 열리며 시커먼 손들이 기어 올라왔다. 아이들이 울부짖자 은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괜찮아. 여기 있으면 돼. 우린 가족이니까. 민석과 지훈이 부부의 어깨를 잡았다. 수혁은 아이들의 손을 붙잡았다. 가족은 함께 해야지. 가족은 떠나면 안 돼. 가족은 집에 있어야 해. 그날 이후 그 집에는 새로운 얼굴들이 거울 속에 추가되었다. 새 가족의 모습이 웃으며 서 있었다. 마치 처음부터 거기 있었던 사람들처럼. 수십 년이 지나도 그 집은 사라지지 않았다. 낡고 허물어져도 여전히 지하실에는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었고 그들은 다시는 나오지 못했다. 사람들은 그 집을 가리켜 이렇게 불렀다. 가족의 집. 낡은 벽과 거울 속에는 여전히 수많은 얼굴들이 빼곡히 서 있었다. 그들은 낮게 끊임없이 속삭였다. 엄마, 아빠, 함께. 가족이니까. 그리고 어느 날 그 집 앞을 지나가던 당신이 그 문을 두드린다. 안에서 누군가가 대답한다. 들어와. 가족이 되어. 같이. 그 집의 거울 속에는 오늘도 새로운 자리를 비워둔 얼굴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